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루지라는 구두쇠 노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63년이라는 인생 동안 이 스크루지라는 캐릭터와 비슷한 삶을 살아왔죠. 비록 스크루지처럼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살림살이 하나하나 아끼고 아껴가며 남들 부럽지 않은 노후 대비도 잘해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처음부터 부잣집 남자와 결혼한 것은 아니냐 말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실제로 저는 가난한 남편에게 시집와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어요. 게다가 자식도 둘이나 있었기에 살림은 넉넉할 수가 없었답니다. 시부모님은 결코 좋은 분들이라고 말할 수 없었죠. TV에서 고부 갈등 프로그램들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요즘 애들도 세대 차이가 심하다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또래들과 시부모님 세대의 차이도 무시할 수가 없죠. 시부모님은 항상 저를 보며 못마땅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무엇이 못마땅하느냐? 결혼할 때 제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저희 땐 아무래도 20대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은 항상 제 나이를 걸고 넘어지곤 했답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예, 저 집에는 남편보다 한참 어려서 일도 빠르게 잘한다더라. 너는 도대체 나이만 먹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손도 느리니 어디다 쓰겠니? 그렇다고 집이 잘 살기를 했나. 정말 집에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 막내가 장가를 잘못 갔어. 아유, 속상해. 네, 저희 남편은 장남도 아닌 막내랍니다. 그런데도 저희 부부가 모시고 살았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절대 만만한 분은 아니셨죠. 이런 이야기도 남편이 없는 시간에만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도 고자질 같아서 애매했죠. 그렇다고 제가 시부모님께 못해준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남편 뒷바라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저도 나가서 돈 벌 만큼 벌었고요. 아이들 키울 때 시부모님 손을 빌리긴 했지만 절대 아이들을 전적으로 맡기거나 하진 않았어요. 다행히 아들만 둘이라 아들 못 낳았다는 면박은 피했네요. 그런데도 항상 시부모님의 투덜거림은 여전했죠. 한 번은 제가 일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애들은 집에 놔두고 일만 한다고. 돈에 눈이 멀었다고요. 평일에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녹초가 되는데 말이죠. 그런 제게 집안 살림은 왜 안 하느냐? 내가 나이 먹어서까지 집안일까지 해야 하냐? 남편 밥도 못 차려줄 거면 그냥 둬라등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가족은 둘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시부모님 생활비까지 충당하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전 절대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못을 박았죠. 그런 저를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게다가 자신들이 돌보는 밭일을 같이 하지 않는 것에도 많은 불만을 가지셨죠. 사실 도시에서 살던 제가 밭일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제가 집에서 마냥 노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책을 보고 배우고 남들에게 물어보면서 시부모님 밭일을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다만 그들의 눈에 제가 만족되지 않았을 뿐이겠죠. 그런 저를 보면서 시부모님은 항상 탐탁자는 눈빛을 하셨고 모자란 사람 취급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누가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 내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래도 이런 시부모님의 투덜거림을 꾹 참아가면서 함께 한 집에서 생활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희 부부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나날이었지만 시부모님은 돌아가시면서 막내인 저희 남편과 저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 주시고 가셨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희가 보살펴 드린 거니까요. 재산 분할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희 남편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위로 누나 2명, 형이 1명 있습니다. 나이 많은 형제가 셋이나 되지만 막내인 저희 남편이 부모님을 떠맡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으니 신우 2명이 아주 난리가 났죠. 왜 우리가 재산을 더 받아야 하냐고요. 저희에게 찾아와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부모님 모시고 산 건 알겠는데 왜 재산까지 더 받아가? 누가 보면 아주 너희만 부모님 모시고 산 줄 알겠어. 그래도 부모님께 못 해드린 건 없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너네. 재산 분할 공평하게 다시 해. 그래. 아무리 부모님이 재산 더 준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걸 곧대로 들어? 세상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부모님 모실 때 너희만 돈 보탰니? 우리도 다 돈 모아서 보내줬잖아. 그걸 지금에서는 입 싹 닫고 재산 분할 너희가 더 받으려 들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얘. 저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걸고 넘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물론 제 편을 들어주었죠. 형님들이 시부모님께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은 저희예요. 막말로 아주버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저희가 재산 분할을 좀 더 받는 일이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인가요? 저희가 받는 재산 지금 분할하는 것보다 아주 조금 더 많이 받았을 뿐이에요. 전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누나, 아내가 말한 것 아무것도 틀린 말 없어. 사실 누나들이랑 형은 책임을 회피했던 게 맞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우리가 재산 조금 더 받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누나들이 그런 말 하니까 내가 다 섭섭해. 이렇게 그냥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형님들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질 않더군요. 이것들이 자기네가 부모님 모셨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너희들이 부모님 모시면서 살 때 경제적으로 힘든 것들 다 우리가 도와줬잖아. 왜 이제 와서 우리 노력은 모른 척하냐? 정말 웃긴다 너네. 그래 맞아. 심지어 너희들은 자식 키울 때도 부모님이 도와주셨잖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 애들 먹이고 키웠다. 너희들은 마냥 피해봐서 보상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줄래? 듣는 우리도 참 어이가 없네. 형님들의 말에 굉장히 화가 난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이미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이야. 더 이상 누나들이랑 이야기해봤자 내 입만 아프겠다. 그냥 우리 더 이상 보지 말고 살자. 그리고 재산 분할은 부모님 바람대로 할 거니까 고소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저희 남편 굉장히 얌전한 사람인데 이 일을 계기로 자기 누나들이랑 연 끊고 살겠답니다. 저희 면전에 대고 저렇게 말을 하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혈연 관계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신우들과 연 끊고 여태 사는 일 오늘까지도 절대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큰 걸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받은 재산이라고는 기껏해야 시골의 땅 몇 평이 다였거든요. 이 시골에 있는 땅 때문에 저희 부부에게 저 난리를 피운 겁니다. 주위 사람들도 다들 어처구니 없어 했죠. 물론 결과적으로 시골에 있는 땅은 저희 부부에겐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되긴 했죠. 그 시골 땅에 택배 물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에게 보상이 들어오면서 돈이 좀 생기게 된 거예요. 정말 운이 좋은 경우죠. 이때 번 돈으로는 저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부동산 투자는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안겨줘서 많은 재미를 봤었죠. 지금도 부동산에 투자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투자에 성공했다고 해서 좋은 생각만 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남편은 사람이 워낙 착하고 무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큰 돈을 맡기면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담당하게 됐죠. 그래도 제가 돈 관리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서글서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 사장님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발품을 팔곤 했거든요. 그때 바카스 한두 병씩 사가지고 가서 부동산 가게에 기웃거리면서 좋은 정보도 받곤 했죠. 이런 노력으로 투자에 성공한 돈은 아들 둘 장가 보낼 때 작은 평수의 아파트 하나씩은 해줄 요령으로 아껴두었죠.
게다가 큰 며느리는 친정집에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제가 18평짜리 아파트를 해주려고 큰 며느리에게 말을 꺼내니 둘이서 자녀들과 살기에는 평수가 좀 작다며 자기 친정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더니 25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섭섭하기도 했고 제가 집을 해준다고 해서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기에 내심 둘째 며느리하고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둘째 며느리는 큰 며느리와 비교했을 때 정말 성격도 싹싹하고 좋은 아이였거든요. 아무래도 더 살갑고 애교 많은 애한테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제가 아무리 작은 선물을 해도 감사함을 아는 아이여서 그런지 큰 며느리보다 더 가깝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께 당한 일이 있어서 둘을 비교하거나 차별하고 싶진 않았지만 저에게 더 친하게 구는 애한테 손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건 당연하더라고요. 또 더 편하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둘째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기 전에도 조금 싸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저희 아들 때문에 못 살 것 같다며 울면서 전화가 오는데 어느 부모가 놀라지 않겠어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래서 우는 며느리를 달래면서 왜 그러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죠. 며느리가 말해준 이야기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제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머님, 지금 저희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인은 어딜 갔는지 연락도 되지 않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남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갔다고 당장에 갚으라고 난리예요. 주식에 투자한다고 난리치더니 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 저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저희 작은 애가 주식 투자를 한다며 집을 담보로 잡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도망을 갔답니다.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이런 일도 모를 수 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희 부부는 이미 분가해서 나간 아이들 일에 일일이 입을 대는 성격도 아니거니와 자기들 앞가림 다 하는 나이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전화도 그냥 안부 정도로만 서로 오갔거든요. 가끔 연락하는 정도다 보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둘째 며느리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은행에서 날라온 독촉장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는데 저도 평생에 처음 본 독촉장에 다리가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났죠. 얘야, 기다려봐. 우리 애가 절대 이런 애가 아닌데.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애를 찾아보고 나서 이야기하자. 나도 처음 겪는 일이라 좀 알아봐야 할 거 아니니?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며느리가 급한 대로 일단 독촉장 날라온 것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더군요. 어머님, 저 어머님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독촉장 보세요. 이미 집을 담보로 잡은 상태예요. 저희 이거 정리 안 하면 집이 날아가요. 일단 급한 대로 이것부터 정리하게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 찾는 것도 중요한데 집이 날아가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어머님. 이거 정리하게 돈 좀 먼저 빌려주세요. 전 고민에 빠졌죠. 둘째 며느리 말도 절대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저를 다그치더군요. 여보,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애들 집이 날아가게 생겼다잖아. 우선 애가 집에 살고 있어야 둘째가 찾아서 이야기를 하든 말든 알 거 아니야. 일단 급하게 있는 돈이라도 다 줘서 정리하게끔 도와줘.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있는 돈이라도 다 주고 빨리 정리해 주자고. 이야기는 정리한 뒤에 해도 안 늦어. 남편도 옆에서 이렇게 말하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더군요. 저도 급한 대로 은행에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정리해서 둘째 며느리에게 줬죠.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문제는 잘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서는 다 큰 성인이라서 그런지 기다려보자고 하더니 시간이 더 지나니 실종 신고를 받아주더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정말 기겁할 만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바로 우리 둘째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요. 실종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곳은 호스피스 병동이었어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아들이 이미 4개월 전에 병동에 입원을 했고 폐암 말기로 얼마 전 운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전 이 소식을 듣자마자 둘째 며느리에게 바로 연락을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둘째 며느리의 핸드폰 번호가 이미 없는 번호라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를 신경 쓰기도 전에 저희는 버선발로 아들이 사망했다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어요. 거기서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아들의 죽음이 실감되더군요. 저희가 갔을 때 병원에서는 이미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결국엔 저희에게 연락이 닿은 거고요. 어찌되었건 연락을 받지 않은 둘째 며느리를 제외하고 둘째 아들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도움을 준 건 다름 아닌 큰 며느리였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방문한 손님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는 저희를 대신해서 큰 며느리는 손님들을 살뜰하게 챙겨주었죠. 폐암 말기라도 유서 한 장 남길 기력은 있었을 텐데 마지막까지도 아무런 말을 남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는 제 심정은 마치 날카로운 걸로 심장을 쑤시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런 둘째 아들이 너무 불쌍하기도 했고요. 둘째 아들의 발인일이 다가오도록 둘째 며느리는 연락을 받지 않더군요. 아들의 발인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큰 며느리와 함께 둘째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둘째 아들이 이미 둘째 며느리와 이혼 상태라는 겁니다. 그제야 우리가 둘째 며느리에게 속았구나. 둘째 며느리가 우리에게 사기를 쳤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에 저보다 더 큰 화를 낸 것은 큰 며느리였어요. 제 앞에서는 항상 얌전하던 아이가 둘째 며느리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욕하더군요. 동서가 어머님께 꼬리 흔들면서 여우짓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사기를 칠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사람 목숨 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대요? 평소에도 어머님께 대하던 태도랑 제게 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서 친해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사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우처럼 행동했거든요.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동서를 너무 좋아하셔서 이야기하지도 못했어요. 큰며느리의 말에 저도 너무 편애를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런 큰며느리에게 저도 말했죠. 걔가 그럴 줄은 나도 몰랐다. 네가 나에게 말이라도 해줬더라면 둘째 소식도 미리 알았을지도 모르겠구나.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같은 사람이 저 세상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속일 수가 있는지. 걘 사람도 아니다. 정말 사람도 아니야. 장례식 후 큰아들 내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적절한 처치를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큰아들 내외의 도움으로 저희는 경찰에 둘째 며느리, 아니 이제는 사기꾼이라고 불러야 하는 년을 신고했죠. 하지만 수사에 진전은 없었고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어요. 경찰에 재촉한다 해서 저희에게 돌아오는 답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죠. 계속 기다리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남들이 봤을 때는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겠지만 저희에게는 거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3억이었어요. 젊은 날부터 뼈 빠지게 벌어서 아이들 장가 보내고 이제 우리들의 노후를 즐기기에 마련한 큰 돈이었죠. 제 속에서는 천불이 났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우리 부부는 집을 줄이고 남은 돈으로 다시 가게를 하나 차려 장사라도 하자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일은 젊어서 다 한 줄 알았는데
제 팔자에는 늙어서도 일이 들어있었나 보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런 저희를 도와준 것은 또 큰아들 내외였어요. 저희를 돕겠다며 큰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집 근처에 저희 거처를 마련해 주더군요. 이사도 도와주었죠. 큰며느리와 큰아들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한적한 시골에서 살고 있던 우리 부부와는 달리 큰아들 내외는 신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 시골보다는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장사하기에도 좋았죠. 저희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결국 치킨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이런 저의 손을 잡으며 힘을 내라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달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정말 마음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괜찮은 며느리를 사기꾼 같은 며느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었구나. 사람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옆 블록에는 어떤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생기더군요. 처음 길을 지날 때는 그냥 다른 가게가 또 들어오나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테리어와 함께 현수막이 걸렸고 다른 것도 아닌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들어선다는 내용이 써져 있더군요. 사실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하지만 힘없는 서민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날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함께 장사를 접어야 하나 이야기를 나눴죠. 여보, 옆 블록에 들어서는 가게가 치킨집이던데 혹시 오면서 보셨어요? 그 TV에도 자주 광고하던 유명한 프랜차이즈던데 우리가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단골이 있다고 해도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서야 우리 장사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물가도 오르는데 걱정되기는 했어. 그래도 일단 급하게 접는 것보다는 상황을 보고 접는 게 어때? 그래도 우리 가게를 믿고 와주시는 손님들도 있으니까. 남편도 다니는 길에 현수막을 본 모양인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주변 단골 부동산에 찾아가 물어봤죠.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들어선다는군요. 옆 블록이라고 해도 거의 옆집이나 다름없는데 너무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더군요. 저희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닭을 납품받아 파는 영세업자랍니다. 소스도 저만의 레시피로 만들고 닭을 튀기는 것도 무슨 비법 같은 게 있지 않아요. 저희도 갑자기 유명 브랜드와 경쟁하는 구도가 되다 보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가뜩이나 재료들 수입에 차질이 생기는지 가격도 많이 올랐고 장사도 잘 안 돼서 치킨집을 하루라도 빨리 접어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경쟁업체까지 들어왔으니 정말 망한 게 아닌가 싶었죠. 그래도 남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이 치킨집 장사밖에 없어서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어떤 결정도 못 내리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저희에게 큰아들 내외도 장사를 접는 게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아니면 자신들이 도와줄 테니 업종이라도 바꿔서 장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의견을 내기도 하고요. 일단은 며칠간은 문을 닫고 생각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태껏 쉬지 못하고 달려왔기에 저는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가게와 같은 상가 건물에 있는 미용실을 들렀죠. 거울 앞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군요. 예전에는 꾸준히 관리해서 건강했던 머리가 허옇게 자란 흰머리들로 지저분한 모습을 보니 속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 외모 가꾸는 데 들어가는 한두 푼 아껴봤자 뭐 하겠냐. 그냥 염색이라도 하자 싶었죠. 들어가니 아직 손님이 많이 없기에 빠르게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염색을 해주는 손길에도 엄청 피곤했던 모양인지 저는 앉은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그때 딸랑딸랑 하며 미용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로 누군가 소리를 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벌써부터 손님이 와 있는 걸 보니 사모님 솜씨가 너무 좋은가 봐요. 전 옆집에서 치킨집 오픈하는 사장이에요. 이제 같은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우리 집 치킨 좀 많이 팔아주세요.
정말 신선하고 좋은 재료 받아서 팔거든요. 미용실 손님에게도 소문 좀 잘 내주세요. 미용실이 소문의 근원지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 개업떡도 가지고 왔는데 얼른 드셔보세요. 이번에 신경 써서 맞췄는데 너무 맛있게 잘 됐더라고요. 이런 떡 어디 가서 절대 못 먹는다고요? 네, 들어온 여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옆 블록에서 치킨집을 오픈하는 여사장이더라고요. 자기네 치킨 많이 팔아달라며 다른 손님들한테도 소문 좀 내달라고 온 거 아니겠어요? 개업떡도 가지고 다니면서 온 동네방네 떡을 돌리고 있던 겁니다. 만약 우리 치킨집이 문을 열었다면 철면피 깔고 우리 치킨집까지 들어와서 홍보를 할 심산이었어요. 저는 실눈으로 뜨고 이렇게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여사장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쳐다보기로 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눈을 돌려 치킨집 사장을 보는데 갑자기 숨이 턱하고 막히더군요. 바로 개업떡을 들고 있는 치킨집 여사장이란 여자가 사기치고 잠적한 둘째 며느리였던 사기꾼년 아니겠어요?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는데 하늘도 제 억울함을 알아줬는지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사기꾼 이전 며느리를 알아보고 재빠르게 눈을 돌리고 고개를 푹 숙였죠. 그게 혹시라도 저를 알아볼까 싶어서 태어나서 제일 빠른 속도로 움직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사기꾼이 가자마자 염색을 하다 말고 바로 큰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큰며느리에게 여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죠. 그러자 큰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이 해결할 테니 일단 집으로 먼저 들어가서 쉬라고 이야기하더군요. 큰며느리는 저를 보내고 온 동네 아주머니들을 데리고 가서 그 치킨집을 포위했대요. 그리고 사기꾼 며느리가 도망치지 못하게 출구라는 구석은 모두 막고 입구에 서 있었죠. 저도 그냥 집에 앉아만 있을 수는 없어서 큰며느리와 함께 그 치킨집 입구에 같이 서 있었습니다. 저랑 큰며느리는 곧바로 경찰을 불렀죠. 이런 저희를 알아본 사기꾼 며느리는 엄청나게 당황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며느리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사람 장사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상식이 없어도 너무 없지. 어떻게 가게 입구를 이렇게 떡하니 막고 서 있을 수 있대? 어머, 몰상식해라. 어서 저리 가지 못해요? 당신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찰에 먼저 신고할 거야. 알아들어? 자기가 뭘 잘못했다 큰 소리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큰며느리도 지지 않더군요. 야, 당신 지금 사람 한 명 죽어가도 모르는 척 사기 쳐놓고선 뭐가 어쩌고 어째? 이봐요. 사기꾼 동서. 아니, 동서라고 부르기도 부끄럽네. 사기를 쳤으면 얌전히 옥에 들어가서 벌을 받아. 이렇게 자기 잘못 없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우리가 증거가 없는 줄 알아?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증거 다 가지고 있어. 같이 경찰서 가보자고. 누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봐. 얌전하던 큰며느리의 반격에 사기꾼 전 며느리도 당황했는지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어디로든 빠져나가 보려고 가게 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에 참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큰 소리야? 저리 비키지 못해요? 지금 입구 막아서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 나가야겠으니 저리 비켜요. 당신 아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아들이 그렇게 못났으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줘야지. 당신 아들만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아픈 사람 내가 왜 돌보고 앉아있어야 해? 어처구니가 없네. 빚도 더 크지 않았던 걸 고마워하라고 아줌마. 이 말을 듣고 이성이 날아갔죠. 어쨌든 경찰이 치킨집에 도착했고 싸우고 있던 저희를 말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큰며느리는 다른 방식으로도 그 사기꾼에게 복수를 해주었죠. 바로 이전 둘째 며느리가 차린 프랜차이즈 치킨집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인 겁니다. 1인 시위 덕분에 동네에서는 이미 사기꾼 여자가 사장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고요. 그 치킨집은 가게를 오픈한 지 2달도 채우지 못하고 망해버렸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기꾼 전 며느리가 그새 새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암 말기 환자였던 우리 둘째 아들을 호스피스 병동에 가둬버리고 지는 담보대출 핑계로 제 돈까지 훔쳐서 행복한 새 살림을 차리고 있던 겁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큰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는 또 다른 복수를 준비하더라고요. 바로 이전 며느리의 실체를 그 남편 되는 사람, 그의 시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였죠. 놀랍게도 새 살림을 차린 가족들은 이 사기꾼의 실체를 모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큰며느리가 그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당신네들 지금 사기꾼이랑 사돈 맺으신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저희 서방님이 3년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아픈 분을 본 척도 않고 병동에 입원만 시키고 연락이 안 된다고 모른 척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 와서 서방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면서 얼굴에 철판 깔고 독촉장도 내밀었고요. 또 저희 시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모아두셨던 3억을 그냥 자기 입속으로 꿀꺽한 여자예요. 그 여자 언제 어떻게 또 댁들한테 사기칠지 모르는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당장 연을 끊어내셔야 돼요. 제가 사람 하나 살리려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 남편 되는 사람 가족은 엄청 충격을 먹은 모습이더군요. 부정하는 그 여자 남편에게 큰며느리는 있었던 일들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설마 제 아내가 그랬을 리 없어요. 저와 결혼할 때도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모아놓은 돈이라고 했는걸요. 서류상도 깨끗했었고요. 그럴 리가. 제 말을 못 믿으셔도 어쩔 수 없죠. 믿는 건 자유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여자 재판으로 넘어가는 건 아시죠? 저희가 얼마 전에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 가슴에 대목 박은 걸로도 모자라서 자기는 잘못 없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더군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가관이었죠 아마? 아픈 자식 가진 부모가 잘못했고 능력 없는 자식 가진 부모가 잘못했으니 그 피해 보상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던가? 그쪽은 능력이 아주 출중하신가 봐요. 어떻게 형 살고 나와도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큰며느리를 보았지만 이렇게 감정을 다 드러낸 건 저도 처음 봤었죠. 어쨌든 사기꾼 년이 새로운 남자도 중산층 집으로 잘 만났는지 새 살림도 잘 차린 것 같더군요. 새 남편이란 사람이 끝까지 부정하다가 큰며느리가 사기꾼이 저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돌려주니 시리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안타까웠지만 사람 하나 살린다는 생각으로 저도 옆에서 큰며느리의 말이 다 맞는 말이라고 다시 잘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사기꾼 며느리는 형사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는 둘째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어요. 새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도 느낀 것이 있어요. 큰며느리가 결코 만만하고 얌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 부부도 큰아들 내외를 무시하거나 박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기꾼이 아직 둘째 아들의 며느리였을 시절 잠시 외적인 부분에 속아서 큰며느리를 차별한 적은 있지만요. 맞아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죠. 마지막까지 사건 수습을 도와준 큰며느리는 우리 부부에게 생색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응당 당연한 일을 했는데 자신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면서요. 이런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동네에 소문이 났는지 장사를 접기 직전이던 치킨집도 전과는 달리 조금씩 손님이 늘었어요. 그리고 저희 큰며느리는 행동력이 좋고 효심도 깊고 정말 좋은 며느리감이라며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났죠. 큰며느리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해야만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부끄러워한답니다. 그리고 사기꾼 며느리는 어찌 되었냐고요? 지금은 법원에서 형사소송을 통해 사기로 형을 집행받았고 새 살림 차렸던 남편에게는 이혼을 당했다더군요. 그것도 위자료가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형을 받고 나서는 그 여자의 삶이 어떻게 되던 제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저희 가족도 아닐 뿐더러 저에게는 그저 사기꾼, 아들을 배신한 여자나 다름없는 사람이기에 그 여자의 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사기꾼 년이 감옥을 간다면 이제 저희 둘째 아들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큰아들 레오와 함께 둘째 아들을 보러 가려고 해요.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야 속이 편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겉모습이잖아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사람은 겉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구나를 깨달았죠. 큰며느리가 처음에는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음에 오해를 하게 되었고, 반면 살갑고 친근한 인상이었던 둘째 며느리란 여자는 결국에는 사기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큰며느리는 지금 누구보다 더 우리 부부를 챙겨주고 더 생각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겉모습이 차가운 인상이라고 해서 따뜻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겉으로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은 신에게도 어려운 일이라고요. 저의 깨달음 그득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 늘 행복만 가득하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